별장에서 4시간에 걸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본 다음에 이 사람 좋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북조선을 잘 이끌어가라. 그리고 소련 군정은 이 사람에게 적극 협력하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티코프가 평양에 이미 들어가 있는 로마넨코 이런 사람에게 9월 19일 날 김성주라는 소련군 대위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에게 평양 부위원장 그 자격을 주고 공산당에 입당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 집하고 차를 준비하라. 지령을 내려요. 딱 준비를 해놓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 달간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평양 그 군중대에서 데뷔를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탈린이 이 젊은 30몇 살밖에 안 된 그리고 정말 공산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친구를 최고 지도자로 선정을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훈련시킨 장교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자기네들이 훈련시킨 장교니까 자기보다 더 그 고급 지휘관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둔갑을 시켜서 최고 책임자로 내세운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 행사를 5도 대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굉장히 깁니다. 조선공산당 서부 5도 책임자 및 연성자 대회 이렇게 명칭이 붙어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하는 걸 보면은 되게 명칭이 길어요. 이걸 이제 5도 대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5도 대회를 열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지금 서울에 있고 서울에 박헌영이가 지금 조선공산당의 당수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코민테른의 그 원칙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산당은 일국 일당의 원칙입니다. 한 나라에는 당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중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 한인들은 전부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던 한국인 교민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일본 공산당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국 일당이 되는데 이 일당에 해당하는 이 조선공산당은 박헌영이가 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양에서 뭔가를 일을 벌리려고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383 이북지역은 북조선 분국이라는 걸 만들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평양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토착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공산당은 지금 서울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분국이고 뭐가 어딨냐. 항의를 하니까 좋다. 그럼 이거를 박헌영이하고 합의를 하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박헌영이를 개성으로 불러올려가지고 10월 8일 날 로마넨코의 주관하에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거기서 이제 담판을 벌입니다. 담판을 벌이는데 로마넨코는 소위 말하는 소련 공산당 당중앙이 내려보낸 사람이니까 박헌영이가 막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조선 분국을 만들자 하는데 박헌영이가 합의를 해줘요. 여기에서 박헌영이 383 이북지역의 공산당의 지휘권을 말하자면은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열린 5도 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서 9월 20일 날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북조선 분국이 만들어지면서
38선 이북 지역의 공산당의 이 소멸하는 조직과 지도력 모든 것을 박헌영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버립니다. 자, 여기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점은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온 김성주는 자기는 북한에 와서도 현역 대위였습니다. 대위였기 때문에 소련 군정 산하였으니 소련 군정 지도부의 명령을 수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니 소련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스티코프라든지 로마넨코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직속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속 상관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북조선 본국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북조선 본국의 책임자고 한편으로 보면 소련 공산당의 말석이고 또 소련 군인 중에서도 대위 신분이고 이런 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제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련 군정 사령부로 출구를 해서 소련 군정으로부터 야 오늘은 이러이런 거 하고 또 소련 정치 장교들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북조선 본국으로 가서 이번에는 자기가 북조선 본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거를 해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해라고 주는 건 다 소련 군정에서 받아온 지시서를 시행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기가 막히죠. 이승만은 미군은 좌우 합작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을 배제시키고 뭐 김규식, 여운형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승만을 왕따를 놓고 막 도남장에다가 감금시키다시피 하고 이러니까 이승만이 그러면 뭐 여기 있어봐야 아무 일도 못하니까 나 미국 가서 미국 조야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뜻을 알릴래. 그래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김일성이라는 작자는 소련 군정사령부에 들어가서 지시문 받아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이런 입장이었으니 좀 이런 걸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탄생과 북한의 탄생 이게 얼마나 다른 입장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군표입니다. 붉은 군대 사령부 써 있죠. 1945년 8월 15일 요 무렵에 북한군 선발대가 38선을 넘어서 개성까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개성은 이제 38선 이남 지역에 있었는데 개성을 점령해가지고 개성은행에 가지고 있던 조선은행권을 상당 부분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탈취를 해가요. 그리고 소련 군정이 와가지고 이제 일본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소면은 이제 주둔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붉은 지폐, 붉은 군대 사령부가 만든 거라고 붉은 지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표를 100억 원 어치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종이 쪼가리를 막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소련군에 필요한 뭐 쌀도 사고 뭐도 사고 또 사람들 일 시키면은 노임도 주고 이걸로 준 거예요. 이게 예. 기록에 보면은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도 붉은 군대 사령부로부터 이 바로 문제의 이 군표로 월급을 받고 활동비를 지급을 받았다.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지폐를 발행한 겁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이 군표가 유통이 되면서 인플레가 이제 심해지고 막 물가가 뛰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1947년 12월에 북조선 인민회가 화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있던 사용하던 돈을 다 이제 회수를 하고 북조선 중앙은행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화폐와 이제 새로 옛날 화폐하고 기존 화폐를 1대1로 교환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소련군이 이제 뭐 엄청나게 이걸로 이제 뭐 월급도 주고 그랬으니까 많은 화폐가 유통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걸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교환 한도를 1인당 700원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반 봉급생활자 월급이 평균 1,500원이었다고 하니까 일반 그 봉급생활자의 절반 정도 월급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안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옛날 돈은 뭡니까?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련 군대가 북한을 와가지고 북한을 등쳐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교환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옛날 저 지폐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이거는 쓸 데가 없잖아요. 남한에서는 그때까지 그 조선은행 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북한에서는 쓸 데가 없어진 이 돈을 전부 남한으로 내려버려요. 남한에 있는 좌익들에게.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영화사를 사고 신문사를 구입하고 잡지사를 만들고 여기다가 막대한 돈을 내가지고 선전선동을 해대는 도구로 써가지고 남한 지역의 공산당들이 그 막 엄청난 그 신문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 논리로 써먹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6.25 때는 막 대구 낙동강 전선 안쪽으로도 막 그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경제를 교란시켜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화폐 개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바로 이런 식으로 북한을 완전히 그냥 북한 경제를 소나기에 집어넣는 일들을 이 화폐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구 복동에 200만 원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성은행 탈출. 예, 이런 식으로 모은 돈들입니다. 그 스투코프 일기에 보면 박헌혜가 얼마를 요구하다, 그래서 로마넨코를 통해서 얼마를 제공하다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날줄과 시줄이 하나씩 이렇게 꿰지는 게 좀 느껴지세요? 1945년 12월 28일 날 모스크바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박헌영이도 조선공산당도 다 신탁 통치는 안 된다 하고 반탁 하고 나섰어요. 근데 아주 희한하게 김일성은 아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력이 없었어. 이상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넨코 이 사람이 지력이 없어서 이제 지력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에서 뭔가 훈령이 와야 자기도 얘기를 할 텐데 훈령이 안 오니까 로마넨코도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모스크바로 날아갑니다. 박헌영이도 자기도 이제 신탁 통치는 아니다. 이강국도 신탁 통치 반대하고 이래서 박헌영이가 이제 그러면은 소련 공산당은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월북을 해요. 근데 이제 로마넨코도 입장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직접 날아갑니다. 스탈린으로부터 모스크바 협정을 적극 지지하라 라는 훈령을 받아요. 다시 와서 평양으로 와가지고
김일성하고 박헌영에게 이거는 당중앙의 지시다. 신탁통치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를 바꾸죠. 찬탁 반탁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협정 지지 이렇게 용어를 바꿔요. 그렇게 이제 로마넨코로부터 그 지령을 딱 받으니까 김일성이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바로 이것은 소련이 조선인민에게 발표는 고귀한 원조다.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박헌영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죠. 자기는 뭐 남한에 있을 때 신탁통치 반대. 그래가지고 조선공산당도 반탁운동을 하기 위해서 1월 3일날 반탁 시위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까지 다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당중앙이 이거 뭐 이거 찬성하라고 지지하니 멘붕이 돼가지고 1월 2일 새벽에 그 지령을 받고 내려와서 야 우리는 찬성이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요? 그 플래카드에서 그 부분만 바꿔가지고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스탈린은 왜 그러면은 신탁통치를 찬성을 했느냐? 그 당시에 신탁통치를 5년 정도라고 했는데 요 5년 정도 신탁통치를 하는 기간에 얼마든지 남한 공산당을 배후 조정을 하고 북한은 이미 뭐 공산당들이 접수를 했으니까 북한을 공산하는 건 이제 식은죽 먹기고 남한의 이 공산당들을 동원해서 5년간 열심히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키워내서 아주 멋지게 공산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찬탁을 주장했다. 또 한 가지 막 이제 찬탁 반탁 이 진영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찬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찬탁 세력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를 하면 남한에서는 북한이야 뭐 이미 다 자기네들은 다 찬탁이니까 반탁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조만식도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뭐 이제 끝난 거고 남한에서 찬탁 반탁으로 분열을 시켜서 찬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자기네들의 지지 세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꽃놀이패다. 그래서 찬탁 신탁통치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모스크바 협정 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